지금 학교에서 독서 교과서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뭐 글들 이렇게 좀 읽고 있지. 그치? 그리고 어떤 활동하고 있어 학교에서? 이런 그래서 음, 하고 그럼 이제 수행평가의 영역이겠네. 그치? 그건 이제 수행평가를 옆에 될 거고. 오랜만이다. 여기 하나 가져가.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제 단원마다 글들이 나오잖아. 그거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 그러면 우리가 뭐 시험에 어떻게 뭐 이래저래 해서 나오잖아. 그치? 그거는 도대체 뭘 물어본다는 얘기일까? 시험에서. 뭐 물어볼까? 그 관점으로 우리는 항상 이제 독서 지문을 바라봐야 되거든. 그럼 그냥 뭐 내용 이렇게 읽고 그냥 문제 바로바로 풀 거야? 아니, 내신이니까 시험 범위가 정해질 거고. 그럼 시험 범위가 정해진다는 게 여러분한테 미리 공부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쭉 읽어? 그리고 문제 풀어? 뭐 그래 돼 있지만. 그럼 이 독서라고 하는 이 과목은 한번 보자. 책 읽는 거잖아. 글을 읽는 거, 책 읽는 거, 그치? 그럼 읽을 때 여러분들 혹시 왜 책을 읽니? 왜란 거는 어떤 목적을 읽는 거지. 무슨 목적으로 글을 읽어야 될까? 여러분들 각각의 목적들은 하나만 있을까? 다양한 목적들이 있겠지. 하나씩만 얘기하자.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는 것 같아? 이게 다 응, 다 다르니까 하나씩만 얘기해보자고. 뭐 우림이랑 건우도 얘기해봐. 왜 글을 읽을까? 목적. 여러분들 글을 읽는 거에 생각을 해봐. 내가 글을 왜 읽지? 정보 전달. 그렇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이게 가장 크겠네. 혹은 우리 좀 시간 남을 때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지만 시간 남으면 유튜브 보겠지만 혹은 뭐 시간 남을 때 이런 소설책 읽는 경우도 있지. 그런 건 왜 읽는 것 같아? 시간 남을 때? 시간의 여유 때문에. 시간을 여유롭게 유용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 시집 읽는 사람들도 있지. 가끔. 이런 시집들. 그럼 이런 시집을 왜 읽을까? 어떤 시인의 시집을 막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어. 공부하려고 읽나? 그거는 우리 이제 문학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거랑 다르지. 시집 읽는 건 어떤 정서적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읽는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글 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독서라는 건 우리가 글일 거고 이것을 글을 쓰는 사람 우리가 글쓴이라고 하지. 글쓴이가 아니라 글쓴이. 그건 좀 어려운 말로 무슨 말로 하냐면 필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글 쓰는 입장에서는 왜 글을 쓸까? 첫 번째 정보 전달 맞네요. 그치? 또 이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도 쓸 거예요. 앞에서는 안 나왔지만 하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도 글을 쓸 거예요. 자, 요게 문제 포인트가 하나가 여기서 잡혀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교과서에 있는 그런 글들에 대해서 이거의 글의 목적은 뭐지? 라는 것을 하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각각의 글들에 대해서. 한 6편, 7편 배우지 않니? 단원에서? 이번에 시험 범위? 어? 소단원 하나당 2지문 정도잖아. 그치? 그럼 소단원이 적어도 한 4개 정도 되잖아. 그러면 각각의 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이 뭔지를 하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글의 목적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다. 그러면 글들마다 문제를 물어본다면은 그거는 벌써 4문제가 거기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글 안에서도 뭘 봐야 되냐? 이제 글 안에서 보는 거야. 문학을 볼 때 우리 문학의 내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표현 형식적인 측면도 있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글에서의 하나의 글에서 표현 형식을 본다? 뭐 표현법 보는 경우도 있어. 진짜 일부. 어떤 표현법을 보는 거냐면은 특히 설명을 할 때, 이 정보 전달하는 거 설명할 때 설명이 잘 안 되잖아. 막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있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 생각할 때 막 설명이 잘 되니?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아유, 막 그런 거, 그거, 이렇게 막 얘기를 꺼낼 때. 그러면 그때 글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 그림이라던가, 혹은 다른 부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표현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지도 연결될 수가 있고, 설득을 하는 입장에서 보자. 우리 설득을 할 때는 그냥 나의 뇌피셜로만 설득을 해야 되니? 아니지. 그러면 누가 설득이 돼? 어떻게 하면 설득이 잘 되니?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면은 그 논리성에 대해서 표현법에서 우리는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강조하는 느낌도 있지. 우리 이중부정하면 어떤 느낌이니? 그건 아니지 않냐? 어떤 느낌이 있어? 강조되는 느낌이지. 그렇죠? 그런 표현법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글의 특징에서 걸리겠죠. 또 하나는 글이 이런 식으로 흘러감에 있어서 뭘 물어볼 수도 있다? 글의 전개 방식 혹은 구성.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단락마다의 중심 내용을 물어보기도 한다. 혹은 단락마다 안 물어보고 전체적인 내용의 사실일치, 내용일치 문제. 이런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글이 어떤 관점이 있는 글이라면 이 관점과 다른 관점을 비교, 대조해주는 그런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혹은 뭐 보기 문제로서 구체적인 사례에다가 제시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해됐어요?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어떤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독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요. 이 정도가 끝이에요. 전혀 관련 없는 거를 우리가 주가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그냥 관련 있는 걸 갖고 와야지. 시험 범위 안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독서를 볼 때는 당연히 내용 일치니까 내용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 대비하는 거, 내용 정리를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중심 내용이 뭔지도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약을 하면서 보이는 글의 전개도 이건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되는구나. 플러스 글의 구성, 표현 방식들. 뭐 여기 예시가 쓰였는지 강조해 있는지 비유가 쓰였는지 이런 것들도 봐줘야 됩니다. 거. 그리고 어떤 것들이 관점이 있다면 그 관점까지도 정리해 놓을 거. 그럼 결국 여러분들 시험 대비는요. 지금 우리가 이 글을 가지고 시험 대비하듯이 옆에다가 정리하면서 쭉 볼 거예요.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글을 내용을 이해하는 게 먼저니까. 이해하고 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거든. 이해하고 나서. 근데 가끔 또 내가 물어볼 때 요 하나만 물어보자. 이해라는 단어는 우리 무슨 의미야? 우리 독해해야 된다잖아. 그치? 읽고 이해하는 걸 독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해라고 한다면은 뭐가 이해하는 거야 도대체? 선생님들이 이해했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네라고 대답하잖아. 그럼 도대체 이해했다는 건 뭐 했다는 얘기야? 말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럼 이해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 자, 이해하다라는 단어 여기 1, 2, 3번의 뜻이 있네. 여기서 몇 번째 뜻까니? 지금 우리가 이 국어 시간에 이해하다라는 거는 2번의 느낌이 좀 세죠. 깨달아서 깨달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뒤에 또는 잘 알아서 받아들이.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잘 알아서 받아들인 거야. 잘 받아들이. 잘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정리해야 되고요. 혹은요 요약을 할 수 있어도 되고요. 자신의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잘 받아들인 거,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글을 읽고 나서 일단 내용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더 단락마다 요약을 할 수 있으면은 이해가 된 거고요. 혹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설명, 자기 언어화를 통해서 자기의 말로 설명하고 자기 예시를 들면은 그거는 이해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내신 대비는 요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이해 수준에서. 정리부터 하시고 요약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까지 가면 된다는 이거와 유사한 나의 사례에서 설명. 근데 그거는 또 수행평가에서 많이 물어보지. 그래서 나타나는 사례와 비슷한 나의 경험담을 쓰시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이 정리와 요약의 포인트를 맞춰서 내용을 쭉 읽어 나갈 건데 한번 해봅시다. 자, 다들 글 안 읽어왔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문단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언어 철학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고유 이름은요. 고유 이름이라는 포인트.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 표현입니다. 자, 고유 이름은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 근데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안에서도 우리가 핵심을 찾아줘야 돼. 어떤 게 핵심인 것 같아? 줄쳐주자. 뭐가 핵심인 것 같아? 고유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안에서도 핵심. 응? 응. 관계를 밝히는 데 역할을 한다. 아,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 거. 언어와 대상의 관계.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고유 이름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 철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철학이네요. 그렇죠? 철학. 우리 철학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이라고? 철학. 철학. 철학은 뭐 하는 거야? 어떤 학문인데 이거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철학.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밝혀내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럼 언어에 대해서 학자들이 생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밝혀내려고 한대요. 그 이름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중 자 의미지칭 이론이라고 하는 이 언어 철학자들의 이론은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 표현이 지칭하는 것, 그 표현이 지칭하는 것은 뭐래요? 즉 지시체 자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금성이라는 고유 이름은 그 의미하는 바는 금성 자체인 것이다. 자, 의미지칭 이론으로 따지면 밑에다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빈 공간에다 정리할게요. 자, 의미지칭 이론에서는 고유 이름은 뭘 의미한다고요? 지칭하는 것. 표현이 지칭하는 것. 그 이름의 고유 의미는 표현이 지칭하는 것. 즉, 이것을 지시체 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의미 지칭 이론에서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라는 거죠. 요 관계가 일단 따져지는 거네. 하지만 끊어주세요. 하지만은 그러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떻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럼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뒷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지지 그것부터 한번 찾아볼까? 시간 드릴 테니까. 프레게라는 사람이 나왔네. 그럼 프레게는 하지만 뒤에서 이제 앞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미지칭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뒤에는 무엇이 반대가 되는 느낌이니? 지시체 자체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프레게는 아니야. 프레게는 하지만 달라졌죠. 이러면 문제가 생겨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면서 표현 자체가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시체와 뜻을 서로 구별해야 된다라고 프레게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사람의 생각을 읽어주는 이 부분에서 의미지칭 이론에 대한 얘기가 쭉 제가 검색으로 치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프레게의 이론은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네요.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그럼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질까? 프레게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프레게는 그러네.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지시체라는 의미지칭 이론의 입장을 따를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밝힙니다. 첫 번째, 이거에 대한 비판, 문제점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 비판, 문제점 지적하는 거.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밑에 볼까? 다음 두 문장을 보자. 샛별은 샛별이다. 샛별은 개밥바라기다. 무슨 말이야 이거? 예시를 주고 있죠. 이런 예시를 통해서 밑에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프레게에 의하면 이 사람은
1과 2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한대요. 의미 지층 이론 입장에서는. 왜요? 왜? 샛별이니까 주어. 샛별은 똑같잖아. 그치? 얘들아, 여기 주어가 똑같지? 샛별은. 그러면 얘는 동일한 의미여야 돼. 지지체 그 자체니까. 둘 다 동일한 거야. 샛별과 개밥바락이라는 두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금성이라고 하는 지시체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요 샛별, 개밥바락이 이거는 우리 금성을 의미하는 이름이거든요. 수금지화 할 때 금성. 근데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불린다. 금성이. 자, 그러면 개밥바락이와 이 샛별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가? 여러분들 느낌 어때? 동일하니? 샛별이랑 개밥바락이랑? 좀 다른 느낌이지. 하지만 프레게는요. 1은 동어 반복이니까 정보 제공 아니야. 샛별은 샛별이다. 동어 반복이지. 두 번째는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샛별은 개밥바락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두 문장이 서로 다르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고유 이름이 지시체 그 자체 아닌 못을 의미하기 때문에 뜻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뜻을 강조했네요. 이 뜻은 누구의 거? 프렉에서 얘기했던 뜻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지시체와 뜻을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즉, 샛별은 아침에 뜨는 별이라고 할 때 샛별이라고 우리가 금성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요.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뜨는 별이라는 의미를 의미해요. 개가 밥을 바라는 별. 바라기, 개밥바라기라고 할 때는 저녁에 뜨는 저 금성을 보면서 이제 허기가 지는 거야, 개들이. 아, 밥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붙인 별이야. 자, 그래서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동일한 지시체 금성이지만 어때요? 의미는요?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뜻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해는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두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의미 지층 이론과 프레게의 이론이 서로 달라요. 프레게는 이처럼 동일한 지시체의 서로 다른 제시 방식인 샛별과 개밥바락이라는 다른 뜻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지시체가 아니라 뜻을 구분해야 됩니다. 뜻의 차이로 인해서 인식적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까지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구별하고 이 차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인식적 차이. 여기까지가 내용 정리지. 책 가져갔어? 아니요. 응. 예시 나간 거. 오늘 요거까지. 근데 이게 학교 교과서 보기 전에 여러분들 본인 연습해야 되니까 오늘까지만 해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 내신 대비 들어갈 거고 교과서 내용. 근데 교과서 내용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된다니까. 정리를 그냥 읽고 머릿속에 정리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백지에다가 종이에다가 그리면서 그래야 의미가 분명하게 보이니까. 알겠니? 이거 정리 안 하면 이거 정리하면 올라가 점수는. 독서는 그냥 단순히 정리하는 만큼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비문학 같은 경우, 독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모의고사 비문학은 좀 번외인데 모의고사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양으로 승부하고 내가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모의고사 점수가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신의 이 독서 부분은요, 양치기예요, 양치기. 양으로 승부한 거예요. 여러 번 읽으면 돼. 근데 여러 번 읽기가 귀찮잖아. 그러면 정리를 완벽하게 해줘야지, 처음부터. 근데 정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부족한 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 여러분들 점수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이 부분들 쭉 이어서 보니까 이 프레게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의미지층 이론과 서로 다른 점들에 대해서 혹은 비판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구나라는 것까지는 보였니? 보였어? 조금 더. 자, 그리고 프레게는 고유 이름에 모두 포함시켜야 된대요. 한정 기술구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름에 한정 기술구도 포함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한정기술구도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정기술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이지? 그럼 여기서 설명했을 걸 뭐라고? 무엇이다? 한정기술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무엇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를 줄쳐보자.
어떤 게 핵심이니? 한정기술구란 무엇이다? 그렇지. 오직 하나의 대상만 하나의 대상만 만족하는 조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한정기술구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대상만. 오직 하나의 대상만. 만족. 예를 들었네요. 또 예시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글의 전개 방식의 특징이네, 혹은 표현의 특징이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프레게는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혹은 니코마스 윤리학의 저자, 이거 누구니? 뒤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름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한정 기술구로 설명했을 때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제자들 많겠지만 가장 유명한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또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럼 누구만 해당돼요? 아리스토텔레스만, 오직 하나만 만족시켜주는 표현이죠. 그런 것들도 고유 이름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름이다. 이것도 고유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프레게에 따르면 플라톤의 가장 유명 제자 니코마스 윤리학의 저자는 고유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제시 방식은 각각 다른 뜻을 가집니다. 아까 뜻을 구별하자고 얘기했고요. 그 뜻의 차이로 인해서 한정 기술구도 조금씩 뜻이 달라지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지칭하는 대상은 같지만 의미하는 바는 다르죠. 왜 그럴까? 자,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본 거야? 두 사람의 관계로 바라본 거죠. 그렇죠? 어떤 책의 저자라는 거는 그 책을 쓴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문학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소설에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뭘도 부를 수 있어? 이름을 직접 부를 수도 있지. 그런데 대명사로 지칭을 하기도 한다.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로 부를 수 있고 신분으로서 부르기도 한다. 라는 거. 별명 부르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말들은 다 이 사람의 고유 이름이기도 하다. 로 이해하시면 돼요. 문학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내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니까 자기 언어에서 자기 예시를 드는 거잖아요. 좀 전에 했던 거. 문학으로 설명한 거는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A 부분이에요. 한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한편, 다른 측면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느낌으로 다른 측면에서 프레게는 특정 지시체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과 뜻과 혼동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이거 조심하라네요. 자, 뭐라고 정리할래? 요 한 줄 보고. 프레게는 이어서 모두 얘기했어. 뭐와 뭐를 개인의 관념과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하라고? 혼동하면 안 된다. 그럼 관념이라는 것과 뜻은 서로 같다라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르다라는 얘기잖아. 그것까지 추론해줘야지. 관념은 지시체에서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 이거 밑에다 쭉 특징 적어볼까? 관념의 특징. 개인적 경험. 두 번째, 주관적. 그리고 내적 이미지. 이것이 관념에 대한 특징. 개인적 경험, 주관적, 내적 이미지. 반면, 자, 뜻은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전달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에 언어 공동체가 공유한다. 자, 뜻은요. 다른 특징이네. 언어 공동체의 공유, 객관적, 그리고 합의된 재산, 객관적으로 합의된 재산.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뜻이 통한다는 느낌이고, 관념은 통해, 안 통해? 관념은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하다라는 것까지도 추론 가능하니? 왜? 개인적인 거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은 뜻이 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아, 뜻 밑에다 특징 하나 더, 공적이다.
그래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 모든 독서 지문에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정리된 거 나중에 자료도 주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거 과제로 매번 나갈 거야. 자, 만약 뜻이 개인의 관념과 같다고 한다면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자, 만약에, 자, 조건을 주고 있지. 자, 이거 조건을 주고 있어. 만약에 이 관념과 뜻이 같다면 뭐가 어떻게 돼버려요? 사람마다 뜻은 달라지게 돼요. 왜? 사람마다 개인적 경험은 다를 거니까. 그치? 이게 만약에 뜻이 관념과 같다면 얘네들이 같다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거야. 개인적으로 경험이 다 다를 거니까. 뜻이 동일한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지시체에 대한 관념과는 뜻은 전혀 다르다. 혼동하지 말아라.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 자, 마지막 부분. 자, 어떤 식으로 글이 마무리가 되는지 요약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는 요약에 우리 느낌이 필요해요. 지시체와 뜻을 구분함으로써 고유 이름이 의미한 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미 지층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유니콘과 같은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대상의 고유 이름이 의미한 바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프레게 이론의 의 혹은 가치까지 왜 안 나오냐. 잠깐만. 가치까지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기억은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지금 바로 여기 기억 부분. 근데 기억 문제를 풀 때 몇 번 문제 있냐면 18번 문제 있죠. 자, 18번. 의미 지층에서 기억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데 선택지 지금 보면 안 돼. 바로 선택지 보지 마시고 먼저 얘기를 해보자. 왜 의미 지층 이론에서는 유니콘을 설명 못해요? 왜? 어떻게 알았어? 읽어왔어? 지금 읽었는데 이해됐어? 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근데 왜 의미 지층으로 해서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치. 의미 지층으로 해서는 그 의미, 이름은요, 지칭하는 거 지시체 그 자체예요. 그치? 근데 유니콘은 우리가 존재해요, 안 해요? 그 자체로서 존재해요, 안 해요? 본 적 있니? 유니콘? 아니지? 그러면 그 내용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밑에 선택지를 읽으면 몇 번으로 갈 수 있을까? 3번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추론할 때는요, 먼저 답을 내리고 그 답과 최대한 가까운 선택지를 주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로 판별할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니? 이런 문제 푸는 방법? 요 추론 문제인데 그 이유 추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밑에 선택지를 봐야 된다라는 방법적인 측면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읽었으면은 우리 아까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자. 먼저 이 글의 전개, 구성, 표현에서는 어떤 게 쓰였니? 혹은 글의 어떤 전개,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을 서로 대조해줬지. 누가 누구의 대조가 일어났어? 의미 지층 이론과 프레게의 이론의 서로 다른 점들을 얘기하면서 또 각각의 예시도 들어주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면은 글의 전개 방식이라던가 이런 표현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문제가 몇 번이냐?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6번 문제. 키워드에 항상 밑줄 쳐야 돼. 선택지에서 전개 방식 문제 푸는 거는 키워드에 밑줄 쳐야 돼. 줄 쳐볼게요. 기존의 이론을 비판한 새로운 이론. 누구의 이론? 프레게의 이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맞네? 답은 1번이네. 자, 완벽하게 대응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 두 번째. 특정 학자가 주장한 이론, 프레게의 이론. 맞네? 변천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얘기했니? 프레게의 이론이 막 이런 식으로 시대적으로 변했어? 안 했네. 여긴 안 나왔네. 자, 상반대의 이론을 제시했니? 이건 어때? 상반대 이론을 제시했다. 이건 맞아요. 두 이론을 절충했어? 절충이란 건 뭐야? 중간에서 타협했니? 아니잖아. 뒤에 X.
특정 이론에 대해, 프레게의 이론에 대해 혹은 이미지층 이론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어? 아니, 다양한 관점도 아니고. 특정 학자가 자신의 이론에, 특정 학자 프레게가 자신의 이론에, 프레게 이론에 제기된 문제점을 수용했니? 그런 것도 안 나왔지. 자, 항상 키워드에다가 선택지의 키워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딱 키워드 줄 쳐주시고 지문에 읽었던 내용들이 대응이 되는 순간 그거는 그냥 적절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거. 전개 방식 문제 풀어내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럼 중심 내용 요약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없거든? 그럼 중심 내용 요약을 한번 해보자. 단락마다. 첫 번째 단락은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어떤 이론과 어떤 이론의 차이? 의미지층 이론과 프레게 이론의 차이. 그거 들고 있네. 그게 중심 내용이야. 그 중심 내용 찾기 한번 제가 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중심 내용 찾기는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적어주면 돼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독서에서는요. 시에서는 중심 내용, 시에서의 중심 내용은 주제잖아. 주제 찾는 방식도 내가 얘기했지. 화자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정서 태도 찾으면 그게 주제라고. 독서에서 중심 내용 찾기는요.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 문단 안에서 정리해주면 돼요. 첫 번째 문단은 무엇에 대해서 의미지층 이론과 프레게 이론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 차이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 대조해주고 있네. 끝. 그럼 밑에는요. 두 번째 문단은요.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볼까? 여기까지는요. 무슨 내용이 중심 내용인 것 같아? 이론의 어떤 부분? 뜻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프레게 이론에 대한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프레게 이론 중에서 특히 어떤 거? 뜻을 구별해야 된다. 그게 중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은요. 한 문단 더. 프레게 이론에서는 모두 포함시켜라. 한정기술구도 고유 이름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 얘기가 중심 내용.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한정기술구에 대해서 어떻게 포함시켜야 한다. 자, 마지막 여기 한 문단 A 부분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거는 그치. 관념과 뜻과의 구분. 프레게가 얘기하는 관념과 뜻의 차이점. 이게 중심 내용이지. 자, 어렵니? 중심 내용 찾는 거? 괜찮지? 이거를 여러분들 독서에서 스스로 해내야 돼. 마지막은요. 프레게 이론이 갖는 가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요약이잖아, 얘들아.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는 이 요약이 중심 내용 요약이에요. 중심 내용 찾기.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까 현우는 현빈이 들었나? 못 들었구나. 우리 국어에서 이해했냐? 이해라는 단어 들었나? 어? 현우가 못 들었지? 현우 이해했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느낌이야? 어?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우리 이해의 단어는 잘 받아들였냐라는 거거든요. 잘 받아들이다라는 사전적 용어를 가지면은 잘 받아들이는 게 국어에선 정리가 되니 요약이 되니 혹은 너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니. 근데 이 설명할 수 있니는 가장 끝판왕이니까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요약할 수 있으면 독서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양치기로 해도 괜찮은데 효율적으로 해야지. 자, 그렇게 됐고, 자, 밑에 내용일치 부분도 분명히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내용일치한 거는 밑에 정리한 요 내용이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식화하면서 정리했던 이것이 내용일치 부분일 거예요. 그치? 요 내용일치 부분. 그럼 내용일치 부분은 여기서 문제는 안 나왔구나. 내용일치 부분은 분명히 여기서 어딘가를 틀리게끔 만들어주겠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오직 하나의 대상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문법에서 하나의 대상만이라고 하면 품사가 무슨 품사가 되니? 만. 대상만. 어? 어? 한정사? 우리 품사. 조사. 조사 중에서도 보조사. 보조사가 갖는 의미가 있어. 이 만은요, only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바꿔줘. 뭐로? 뭐뭐만 도. 이 도의 느낌은요? 나만 먹을 거야. 나도 먹을 거야. 무슨 차이가 있어?
같이 하는 거야. 투게더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보조사 한 글자를 바꿔갖고 아예 내용일치 문제를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보조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눈에 봐야 될 것. 그리고 이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어에서 항상 문제가 나와요. 서술어 부분. 서술어를 중점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밑에 문제를 한번 또 가봅시다. 요건 한번 풀어볼까? 여기 이제 적용해 보라는 거죠. 이런 보기 내용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예시를 줬네. 사례를 주고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적용하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 말을. 이 말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런 식으로 글을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 또한 이해의 끝판왕. 그러면 자, 프레기가 얘기했을 때 A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밤하늘의 달은. 그럼 지시체야. 그럼 지시체랑 뭐랑 구분하라고 했어? 지시체랑 뜻을 구분하라고 했어요. 근데 뜻은 또 누구랑 다르다고 했어? 관념이랑 다르다고 했지. 자, 그럼 B에서는 저 맺힌 달의 형상을 보고 우리는 모두 같게 느끼는 거. 뭐가 같게 느끼는 거야? 뜻이 같아져야 되죠. 그럼 마지막에 망막에 맺힌 우리 가족의 서로 다른 경험으로의 추억은 내 관념이죠. 그럼 지시체 뜻 관념이네. 지시체 뜻 관념. 답은 3번. 관념 대신 무슨 말을 써도 괜찮아? 내적 이미지. 왜? 아까 관념을 내적 이미지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정리하면서 내용이 읽히면서 정리가 되고 문제까지 풀리는 이런 느낌들이 독서에서 계속 여러분들 연습해야 돼요. 이해되셨니? 이해됐어?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절대 독서. 물론 내용 정리하면서 내용이 외워지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자, 밑에서 한번 가봅시다. 다른 또 사례에다가 적용해보라는 또 적용 문제겠네요. 이건 한번 풀어볼까? 시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해볼까? 수학 물어보는 문제일까? 아니겠지. 설마. 국어에서 수학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 산수를 물어보는 경우는 있지만. 자, 꼭지점에서 그 대변의 중점으로 대변은 뭐야? 응? 마주보는, 그쵸. 대응하는 그 마주보는 변이죠. 요 꼭지점에 마주보는 요 변. 여기에 중점으로 이어지는 선 요 A에 대해서 그 A와 B는요, 서로 교점, 여기가 잡힌대요. 그쵸? A와 B의 교점. 그리고 C의 교점도 여기가 잡힌대. 그럼 A와 B의 교점, 그리고 B와 C의 교점은 5래요. 이 얘기는 도대체 뭐냐? 지시하는 대상은 같아, 달라? 지시체는 5, 같아요. 근데 뜻은요? 가, 라, 뜻이 다 같아요, 달라요? 뜻이 다르지? 그거 차이점을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자, 가와 나는 동일한 지시체를 지칭하지만 서로 뜻은 다르다. 맞니, 틀리니?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가와 나는 몇 개의 단어와 기호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유 이름으로 볼 수 있게끔. 고유 이름이니?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 한정 기술구라고 얘기를 했지. 왜 요것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니까. 다 동그라미 요 5를 의미하는 거잖아. 가와 나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다에 대한 개인적 내적 이미지가 일치하기 때문인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적 이미지가 일치하면은 관념이지. 그치? 이거는 관념이라고 했잖아. 관념이 우리가 똑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니? 아니지. 뭐가 같아서 의사소통이 같은 거야? 지시체에 대한 뜻. 그치? 지시체에 대한 뜻이 같으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수학 누가 가르쳐 주시지? 그럼 김준호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개인적 이미지들은 같아, 달라? 다르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치? 근데 김준호 선생님이라는 그 키 크고, 잘생긴 우리 수학 선생님이라는 뜻은 어때? 같지? 다 같은 뜻을 의미하잖아. 왜 무서워? 너무 공감했어요. 너무 공감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독서를 해야 되니까 이 글의 목적은 뭘까? 우리 독서를 이제 생각할 때 항상 이 글의 목적. 이 글은 왜 썼을까? 설명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프레게의 생각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언어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글, 설명문이네. 자, 그 정도까지. 목적 생각하는 거 어렵니? 안 어렵지? 자, 글을 이제 독서 연습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목적 생각할 거, 전개 방식 생각할 거, 특징 정리할 거. 넘어가서. 자, 사회 지문이네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같이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과학 지문이 하나 있는데 이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따로 수업 안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가시광선과 X선, 적외선, 좌회선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찍어놓은 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지문 설명은 안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지문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문단.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듭니다. 그렇지. 도망가면은 잡기 힘들지. 그 때문에 근대에 들어서는 각국은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범죄인 인도 제도라는 거는 무슨 제도래요? 정리해볼까? 위에다가 범죄인 인도 제도, 이 빈 공간에다가 해외에서, 공간은 어디? 해외에서 죄를 범죄한 범죄인이, 이 나쁜 놈이 자국의 영역으로, 자국의 영역은 우리나라로 도피해오는 경우, 도피해왔어요. 그를 처벌하기 원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 해외, 그치, 외국. 이 외국이 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야. 뭘 청구할까? 이 사람 좀 보내줘. 그것에 대해서 해당자를 인도하는 제도가 범죄인 인도 제도다. 자,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한 상당히 복잡한 관계예요. 공간도 달라요. 청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계성도 드러나잖아요. 이게 범죄인 인도 제도잖아. 안 되면 항상 정리할 때 도식화. 그럼 이게 범죄인 인도 제도인데 청구를 한 사람, 청구를 하는 나라를 우리는 청구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청구를 당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 청구를 당한 사람. 오케이, 피청구국. 피라는 의미 이제 잡히지. 피라는 거는 당하다. 범죄인 인도 제도는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간 조약인 조약을 기초로 합니다. 그럼 이 국가는 뭐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조약. 그쵸. 국가 간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범죄 인도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상대국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니까 양자조약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자, 양자조약이라는 단어는 누가 누구만? 요 두 나라만. 양자조약이에요. 범세계적 조약은 자, 범세계적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조약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여기 특징. 세계적 조약은 없어. 이게 특징이네. 그치?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서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 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도 있어요. 이 조약에 대해서 청구에 대해서 응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도 있고. 또 국가 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응해야 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다. 조건이 있지. 어떤 나라는 응하지 않아도 돼? 조약을 맺으면 의무예요. 근데 조약이 없으면 의무가 아니다라고 정리하시면은 벌써 두 문단이 정리가 된 느낌. 괜히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읽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먼저 정리하시면서, 그러니까 보고 베껴 쓰면 안 돼, 절대로. 베껴 쓰는 느낌으로 옮겨 적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 필요한 단어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만 추출해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지. 이거 이 내용 그대로 베껴 쓰면 그냥 그대로 그냥 보고 따라 쓰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있잖아. 이해하면서 핵심적인 단어를 추출해갖고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넣으면서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이해라고요. 이해가 다른 게 아니라.
자, 범죄인 인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나 봐요. 여기 문단에서 그러면 끊으면 되겠죠? 범죄인 인도제도란 무엇이다라고 전반적인 설명이고, 그리고 여기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 조약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표준화되어 있을 만큼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것은 많습니다. 구체적 내용의 첫 번째 우선, 자, 우선이네.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이것을 규정합니다. 최소 형기 필요하다. 그럼 다시 또 끊어주고 최소 형기 기준을 통해서 인도를 합니다. 정리해볼까? 청구국가, 자, 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 앞에서 미리 얘기했죠. 이것 좀 보내주세요. 얘 좀 보내주세요. 이 범죄인 좀 보내주세요. 라는 청구국. 그 인도를 받는 피청구국은 모두 범죄로 성립돼야 되는데요. 이게 기준이네. 두 나라 모두 범죄여야 돼요. 그리고 1년 이상일 때만 인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정리합시다. 최소 형기 기준은 몇 년? 1년 이상. 그리고 청구국과 피청구국에서 둘 다 범죄.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대마초라는 거 아니? 대마초 뭔지? 들어는 봤어? 그게 외국에서는 불법이 아닌 나라도 있어요. 그쵸? 자, 여기에 부합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내국인, 외국인. 자, 국적 가려요, 안 가려요? 1년이고 이 범죄이면 국적은 관계 없어요.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국적에 관계없이 인도하는 거예요. 정리. 자, 청구의 범죄인 청구가 공식적으로 외국 경로를 통해 전달되면 청구에 응하여 실제 범죄 인도를 결정하고 이런 결정은 누가 한대요? 법원. 법원의 허가. 여기까지 정리를 먼저 해주시면 첫 번째 내용 정리가 됐네요. 두 번째 내용 정리하러 갑시다. 두 번째 내용. 자, 범죄 인도 조약에 의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범죄인을 반드시 인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뭔 말이야? 인도 거절 사유에는 근데 두 가지가 있다래. 절대적 인도 거절과 그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인도 거절. 이거 무조건 안 해도 되고. 임의적은 얘들아 임의라는 거는 무슨 의미야? 임의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맞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이거는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무조건 첫 번째는 요 형기 기준으로 인도를 해야 된대. 근데 지금 나오는 두 번째 내용은요, 다른 내용이죠. 거절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거절 사유는 또 어떻게 나뉘었어요? 첫 번째, 절대적 거절. 두 번째는 임의적 거절. 자, 거절을 하니까 인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인도 안 하는 거죠. 밑에 가서 정리. 자, 절대적 인도 거절에서는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피청구국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혹은 확정 판결 받으면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중복 처벌이니까. 이 나라에서도 벌 받았는데 저 나라 가서 또 벌 받네. 그럼 누구한테 좀 불리한 거냐? 아무리 범죄인이지만. 그치? 자, 그리고 피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도 인도가 거절됩니다. 두 가지 조건 나왔네요. 자, 정리. 두 가지 조건을. 절대적 거절 사유는 첫 번째, 피청구국에서 이미 처벌했어요. 두 번째, 피청구국에서 시효가 종결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 거절 사유죠. 무조건적으로 그냥 안 보내도 된다. 하나 더. 자, 정치범도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가 불어됩니다. 세 번째 조건 누구? 3번 정치범. 정치범도 인도 안 해요.
정치범이란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인데 정치 범죄의 판단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달라지니까 이건 절대적 기준은 없어. 그래서 정치 범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피청구국에서 판단을 하는데 정치 범죄가 형사 범죄로도 성격을 함께 갖는다. 형사 범죄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우리 형법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의 피해를 주는 거. 누구에게 다른 대상에게 피해를 줘갖고 어떤 갈등이 아니라 확실한 피해. 이런 피해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서 누가 대신 복수를 해주니? 저번에 얘기했지. 검사. 검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상대적 정치 범죄인데 정치적 성격이 뭐보다 클 때 형사 범죄보다 우월할 때 그때 정치적 범죄로 봅니다. 정치범인데 정치 성격이 크고 누구보다 형사 사건보다 정치범일 때 보내지 않습니다. 정치범은 안 보내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어느 나라로 망명 가는 경우 보지 않니? 망명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망명 갈 때도 정치범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아요. 자, 근데 하지만 조건이에요. 하지만 그럼 이거는 하지만은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한번 찾아볼까? 앞에서는 보낸다 안 보낸다? 정치범죄니까 인도를 안 해줘요. 근데 언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누구? 국가원수 혹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는 인도를 한다 안 한다? 인도한다지. 얘는 인정 안 해준다니까. 정치범죄로 아무리 정치와 관련된 거지만 인정 안 할 거야. 그럼 여기서도 조건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정치범은 보내지 않지만 다만이라는 건 항상 예외니까 국가 원수를 침해하거나 국가 원수를 해하거나 테러를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하면 이거는 정치범으로 인정 안 된다. 결국 인도를 한다. 여기까지는 인도가 안 한다고. 밑에 얘는 인도한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절대적 거절 사유. 자, 밑에 이제 임의적 인도 거절을 한번 봅시다. 자, 임의적 인도 거절은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우선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피청구국의 범죄인 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청구국의 자국민. 피청구국의 자국민이면은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 피청구국이 이런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 인도를 거절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범죄인이 처벌 안 받는 거잖아.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다수의 조약에서는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범죄인을 거절할 경우 청구국이 뭘 요청해요? 기소당국이 사건을 회부해야 된다는 조약. 이 조항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기소할 것. 그럼 기소해 주세요. 기소해 주셈. 기소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소송을 일으키는 거. 소송을 누가 대신한다고? 검사들이. 검사들이 사건을 일으켜고 소송을 대신해 주는 거야. 너 처벌할 거야 이러면서. 또 플러스 범죄인이 천국에게 인도된 뒤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될 때 그때도 2번 비인도적 대우. 그러니까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을 때 그런 것이 예견될 때 보내지 않는다. 같은 이유에서 사형을 폐지한 피청구국이 청구국의 범죄에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은 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안 보내도 돼요. 근데 보증을 해주면 보낼 수가 있겠지. 봐봐. 청구국에서 야 우리는 사형시켜. 피청구국은 사형이 없는 제도거든요. 근데 얘를 보낼 때 그럼 얘는 가서 죽는 거잖아. 그치? 그럼 비인도적 대우가 예견되잖아. 그럼 보증을 해달라는 거야. 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야 보증 좀 해줄래? 무슨 보증? 얘는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증 좀 해줘. 그럼 내가 보내줄게. 라고 하는 비인도적 대우는 그래서 보증을 통해서 보내기도 한다. 자, 또 하나 마지막. 청구국으로 인도되면 자 이제 인도된 이후에요. 인도 청구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걸로 범죄 처벌하면 안 돼요. 그것을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하고 다만 인도 후에 새로 저지른 범죄나 처벌에 동의한 범죄는 당연히 처벌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범죄인 인권 보호를 하기 위한 장치였다라는 특징까지. 자, 요 마지막 내용까지 정리를 하셨으면은 요 문제들은 바로 풀리는 느낌이 있으면 좋아요.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히 드릴 테니까 6문제네. 6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한 5분 이상 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자, 위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중심 내용 찾기예요. 설명 안 되는 거 몇 번이니? 5번이지. 자, 범죄인 신병은 언제 인도될까? 아니, 신병은 인도한다고 했지 언제 한다는지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쵸? 그러면 1, 2, 3, 4가 이게 중심 내용이야. 이거 다 어디 있는지 손가락을 찝을 수 있어야 돼. 범죄 인도적의 개념 어디 있었어? 1문단에 있었고. 인도 거절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 임의적, 절대적. 그 부분 다 찝을 수 있겠죠. 자, 규정하는 기준 최소 형기 1년 이상의 양국에서 범죄가 인정됐을 때라는 거죠. 자, 21번 갑시다.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하지 않은 건데 내용일치 문제예요. 자, 내용일치 문제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그 안에서 틀린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답은 몇 번으로 가야 됩니까? 4번이야. 범세계적인 인도 조약은 있어 없어? 없어. 아까 여기서 특징이 이렇게 정리했잖아. 세계적인 건 없어 라고 하는 거. 정리되는 순간 이건 풀리는 거잖아. 그치? 세계적인 건 없어 라고 분명히 적어놨어 내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되겠네. 제3국의 국민인 X가 제3국의 국민이에요. 어디에서? A국에서 경제범죄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 정치범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한 거지. 거슬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B국으로 톡혔대. 도주했대. A국은 B국에게 뭐 했어요? 이것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청구를 했고요. B국 법원에서 결정을 했네요. 이거는 해당되니까 이것을 얘를 잡아다가 인도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요 상황 도주를 했고. 자, 두 번째 상황을 봅시다. A국의 정부에 반대한다. 이거는 무슨 범죄의 성격이 커? 오케이. 정치범죄에 대한 Y가 전복하려는 하나로 A국의 공공시설을 파손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해서 B국으로 도주를 했네요. 그러면 A국은 Y국에 대해서 뭘 보내달라고 청구해? 이 Y를 보내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겠죠. 그런데 형사범죄로서의 성격, 형사범죄로서의 성격은 뭐야? 어디에 피해를 입혔니? 시설물에 대한 피해, 그쵸? 시설물에 대한 피해예요. 근데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어? 어떤 시설물? 무인 시설물, 사람에게 피해 입혔어, 안 입혔어? 안 입혔어. 자, 이 조건을 왜 줬지? 정치범죄라도 누구한테 피해를 입히면? 사람들한테 이 피해를 입히면 무조건 보내죠. 근데 무인이라고 했으니까 사람 피해는 없었어요. 그렇게 검토하니 인도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인도 X. 그러면 이때는 왜 보내지 않은 걸까? 추론할 수 있겠다. 얘는 정치범죄니까. 그쵸? 정치범죄니까 이거는 안 보냈다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 읽고 나서 밑에 문제 풀어주셨을 거예요. 자, 답은 몇 번으로 가야 되겠니? 갈렸네. 몇 번, 몇 번? 5번 또 2번. 자, 우림이랑 건우 한번 답 올려보자. 준영이는 몇 번으로 갔어? 응? 5번으로 갔어? 우림이랑 건우도 답 몇 번으로 했니? 민준이도. 몰라? 올려놔봐 답을. 요 답 22번. 주호는 몇 번으로 했어? 5번으로 했어? 야, 5번이 많은데? 왜 5번이 많지? 한번 2번으로 가보자. 자, A국과 B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자국민 불인도 조약이 있더라도 X와 Y는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X는 어느 나라 사람? 제3국. Y는 어느 나라 사람? A국. 근데 불인도 조약은 자국민 불인도는 누구 기준의 자국민 불인도예요? 그래, 피청구국의 자국민이잖아. 여기 정리하니까 이게 풀려야지. 현우야 이해됐지? 보여? 피청구국의 자국민, B국의 자국민, B국의 자국민만 아니면은 보내줘야 돼. 안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틀렸네요. 그 부분이 적절한 거죠. 자, 그럼 5번은 어디가 틀렸어? 유죄 판결 받으면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여기서도 처벌받고 저기서도 처벌받고 안 되잖아. 답은 5번이겠네. 충전 조금만 해야 되겠다. 자, 23번 봅시다. 23번에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이네요. 답을 한번 불러볼까? 2번. 답은 2번이야. 그럼 2번에 어느 부분이 대응되는 것 같아? 시험 문제로서의 성격이 가만히 오케이. 자, 우리가 아까 보기 부분 읽으면서 바로 이거 정치범이네 라고 이렇게 떠올렸던 그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 바로 대응시켜서 보면은, 그럼 아닌 이유도 혹시 다른 부분에서 굳이 찾아주진 않아도 되지만, 그럼 1번은 왜 안 될까? A국 법원이 B국 법원 대신 결정하니 이건 누가 결정해야 돼? B국이 결정해야 되고, A국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가해 조항의 적용을 받음으로 신병을 A국에 인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겠군. 뭔 말이야? 가해 조항의 적용을 받음으로 A의 신병을 Y의 신병을 A국으로 인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겠군. 무인 그래, 가해 조항이라는 거는 무인 공공. 아까 우리 무인이라는 그 단어를 읽었으면 가해 조항은 정치범위여도 보내야 되지만 이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그 단어 두 글자 때문에 그렇죠. 자, 비국 법원은 정치범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정치적 성격을 판단했겠군. 정치범죄, 자 여기서 봅시다. 정치범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의할 뿐. 그렇죠? 확실히 정의된 건 없어요. 상대적 정치범죄 판단이에요. 자, 불특정 다수를 위한 태경행위가 아니므로 정치적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니 아니 정치적 불인도 대상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2번이에요. 틀린 부분들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말을 꼬아서 낼 거니까. 자, 4조, 5조, 6조가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이 사례에 대해서 앞에서 지문에 읽었던 것을 적용해주는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조항들이네요. 자국민 인도할 의무 없으나 재량에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중에서도 첫 번째 자국민 인도 조항이죠. 자, 그럴 때는 회부해야 됩니다. 기소당국에 사건을 꼭 넣어줄, 검사에 의해서 사건을 기소시켜달라는 얘기. 그 얘기 기억날 거고. 자, 5조도 사형 선고가 있으면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한다고 보증할 때는 보내주기도 한다. 정의되죠? 자, 인도는 허용된 범죄, 동의하는 범죄를 제외하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요 특정성의 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있네요. 요 6조는요. 자, 그랬을 때 1, 2, 3, 4, 5조 다 읽어주시고 4조, 5조, 6조, 4조, 5조 이런 식으로 각각이 하나, 4조, 5조, 6조 각각 판단이고 모두라는 공통점이네.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보자. 몇 번 답? 2번. 2번이네.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자, 이거는 어디가 그럼 틀렸니? 네, 맞아요. 피청구국이 청구국한테 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관계가 바뀌었지. 얘들아, 이런 부분들 되게 좋아하는 거야, 학교에서도.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 청구국이 피청구국으로 야, 내가 보증할게 빨리 줘.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계성의 변화는요.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 또는 주어와 부사의 관계를 바꿔버리는 거는 학교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패턴이야. 이해되셨지? 이런 문제를 내는 패턴들도 연습하시고. 자, 25번 문제는 사전적 의미 적절하지 않은 거는 몇 번으로 했니? 1번으로 가시면 되겠다. 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